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만 1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다양한 내용의 그 컨텐츠를 가지고 제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돼가는데 제가 최근에 좀 목이 안 좋아서 이 유튜브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폴 고갱, 그 화가죠. 고갱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한 거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고갱이 살았던 시절에 유럽의 이 장기 불황이 덮쳤는데요. 그때 이제 고갱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고갱이 자기가 하던 일을 때려치고 전업 작가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부제로 이제 고갱이 타이티로 간 까닭은 뭐 이런 부제도 붙였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고갱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고갱의 그림을 보시면요, 굉장히 그 강렬한 색감을 일단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주 원시적인 그러한 이 자연의 색깔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이 고갱의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화가 중에 이 청경자라는 화백이 있습니다. 여류 화백인데요. 이 청경자 씨의 그림을 보면 제가 먼저 이 고갱의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강렬한 색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경자 화백은 아마도 이 프랑스의 그 인상주의, 특히 그 야수파의 그림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천화백의 그림에서 이제 그러한 고갱의 원시적 자연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청경자 화백은 뭐 불행히도 조금 딴 얘기지만 자신의 그림에 대한 모작의 뭐라 그럴까요? 사건에 휘말려서 천화백은 자신이 그린 거가 절대 아니라고 그러는데 뭐 미술관 쪽에서 이거는 당신이 그린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이 있어서 천화백이 자신의 자식을 못 알아보는 부모가 어디냐 그러면서 미국으로 가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이 고갱의 이 삶과 여정은 나중에 미국 작가인 서머셋 몬의 소설로 형상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이 달과 육펜스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The Moon and Sixpence라고 하는 작품은 아마도 이 고갱을 모델로 해서 만든 소설입니다.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예술가의 이상을 상징하고요. 식스펜스는 어떻게 보면 속물적 어떤 사회적인 재물의 를 표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문과 식스펜스는 상극의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머셋 모험은 이 나중에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타이티도 직접 가보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직업이 이 고갱처럼 이 금융업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나오고 나중에 타이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갱은 원래 이제 주식 중개인이었고 그림은 일종의 부업이었고 아마추어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돈이 생기면은 이
수집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그 서머셋 mom의 그 소설의 그 표지인데요. 이 고갱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갱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거가 아주 그 유럽의 경제적 상황이었습니다. 유럽에서 1870년대부터 한 이 19세기 말까지의 기간이 소위 유럽에서의 그 롱 디프레션의 피리어드입니다. 그래서 장기 대침체의 시기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이 기간이 아마 프랑스에서는 1870년에 그 보불 전쟁이 끝나고 보불 전쟁에서 이제 프랑스가 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불황이 닥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82년에 갑자기 그 파리 이 증권 시장에서 폭락의 장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되고 실업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 고갱이 다니던 이 금융 회사도 감원이 불가피하고 실업자의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된 이제 그 고갱이 이제 생각하다가 직업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프랑스 주식 시장의 침체가 고갱의 인생의 이 길을 바꾸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고갱은 20대 이후로 취미로 그림을 좀 그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인상파 화가였던 피사로와 좀 친하게 지내고 또 그림에 대한 어떤 멘토로 있었기 때문에 상담도 많이 하고 많은 그 어떤 지원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사사를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80년에 인상파전에도 참여하고 교류를 계속하다가 결국은 피사로와 상의 끝에 1883년에 그의 나이 35살 나이에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전업 작가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고갱은 그 이후에 이제 그 소위 뽕따방이라고 하는 조금 이 브루타뉴 지역 쪽으로에 있는 곳으로 브루타뉴에 가서 거기에 이제 정착해서 거기에 있는 그 화가들과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인상파 화풍에서 조금 탈피해서 어떤 야수파적인 그리고 약간 그 장식적인 어떤 상징물 같은 거를 조금 표현하면서 상징주의의 그 어떤 그 화풍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그린 것 중에 하나가 1889년에 그린 황색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뭐라 그럴까요? 그 마티스의 그 느낌도 좀 나면서 어떤 그러한 그 이 인상파의 그림과는 조금 다른 그런 화풍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파리에서 화상을 하던 이 반고호의 동생이 있는데요. 테오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이 고갱을 만나서 자기 형 고가 지금 파리에서 남불 아르로 내려갔는데 혼자 있으니까 조금 같이 그림 작업도 할 친구가 필요한데 내려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그 테오의 권유로 1888년에 남불 아르로 내려가서 이 고호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모습은 그 1956년에 영화가 있습니다. Lost for Life라고 하는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열정의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고호의 역으로는 컥 다글러스 그리고
이 고갱의 역으로 앤서니 퀸이 나오는 굉장히 그 볼만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아울러서 이 큰 말하자면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은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받은 상처가 고호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든지 하여튼 그 상처를 못 견디고 자기 귀를 잘라서 그걸로 신문지에 싸갖고 자기가 아는 여자한테 갖다 주죠.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건데 이 장면이 그 영화 속의 열정의 랩소디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살면서 이런 어떤 갈등이 생기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이제 그 고호고요, 컥 다글라스고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이제 고갱인 앤서니 퀸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이 고갱이 젊었을 적에도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었는데요. 도선사의 일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배 타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91년에 결국은 도시 생활의 그 염증을 느끼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원시적인 자연을 그리고 싶은 욕망 때문에 1891년에 이제 남태평양 타히티 섬으로 가서 이제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린 그림들이 이제 이 타히티의 여인들 같은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그림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고갱의 그림인데요. 굉장히 그 원색적인 색감과 그 원시적인 그 자연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이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그 2년 동안에 이제 그 타히티에서의 작업을 가지고 1893년에 파리로 돌아와서 개인전을 엽니다. 그런데 그 불행히도 실패하게 돼요. 상업적으로 실패하게 되고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던 이제 고갱은 다시 95년에 타히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이제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뭐 조금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 그린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 아마 이 그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또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또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인간의 어떤 윤회라고 그럴까요? 어떤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고 또 죽은 다음에 어떤 부활 이런 것들을 한 그림 속에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그의 어떤 유언과도 같은 작품인데요.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크기를 보면 이 가로가 거의 한 3.75m인가 하여튼 거의 4m 정도 되고요. 이제 세로가 한 1.4m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큰 그림이고 이 그림은 옛날 책의 두루마리로 되면 이렇게 이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펼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도 오른쪽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있고요.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해서 이제 이 장성에서 어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더 가면 이 노인이 돼서 할머니 같은 노인이 돼서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약간 불상 같은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세에 관한 그런 거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호가 말년에 어떤 인생의 어떤 이 흐름 그리고 윤회 또 부활 이런 것들을 표현한 그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호는 어떻게 보면 산업사회의 프랑스의 이 상황 이런 것들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떤 원시 시대, 말하자면 또 원주민들이 사는 자연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한 그 원시의 강렬한 색채를 자기의 화폭에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의 그 자연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프랑스에서 그 장기 불황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프랑스 주식시장이 그 붕괴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여전히 그 금융회사 직원으로 계속 살면서 그림은 부업으로 그리고 화가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고갱의 일생을 보면 이게 그 아트 오브 히스토리, 그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 히스토리 오브 아트, 그 예술사 혹은 그런 그 문화사에서 보면 고갱의 어떤 흔적을 보면 아주 굉장히 독특한 그 삶의 이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불황이 고갱의 인생 역전의 그러한 계기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 프랑스의 불황이 미술계에서는 오히려 하나의 그 놀라운 화가를 배출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갱이 어떻게 화가로 전업화가가 됐는지 그러한 얘기를 오늘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